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을 돕기도 했는데요. 국민들이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면서 피해 복구 예산 500억 원도 긴급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참변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아직도 몸도 마음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모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홍보 기능 강화에 무게를 두면서 정무 라인도 손을 봤는데요. 전희경 전 의원이 제1정무비서관에, 그리고 장경상 전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이 제2정무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11월 말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일시적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명절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3천만 명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참고로 귀성길은 9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귀경길은 11일 오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시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고향으로 향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정치권에서는 서로를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기 위한 그런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추가로 고발했는데요. 먼저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혜경 여사의 모습 보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법인카드 이후 이재명 의원도 전혀 모르셨습니까? 집으로 배달된 음식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서 배달된 안내 어디야? 가족이 먹은 겁니까? 지시하신 거 있으십니까? 자, 그리고 송치가 되고 일주일 만에 김 씨는 다시 한번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는 똑같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네. 나가는 게 전혀 이득이 안 된다고 의총에서까지 그렇게 권고를 했으니까 네.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근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하는 논리가 그냥 몰랐다 아닙니까? 네. 카드를 본인을 위해서 쓴 거를 나는 아예 자체를 몰랐다. 몰랐다는 거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검찰에 가서 뭐라도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수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김혜경 여사는 출석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출석 통보에 대해서 네. 이 수사가 이제 무리한 수사라는 거고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히 이제 국정감사장이라든가 네.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수사고 이미 소명된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출석 통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희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총의를 모아서 이건 불출석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이제 핵심이 16건 18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김혜경 여사가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알지 주장인 못했고, 거죠. 예. 아니 알지 못했고 사실 그리고 쓴 일도 없고 김혜경 여사 자체가 그런데 특히 7만 8천 원 대납과 관련해서는 그 자리에서 2만 6천 원은 김혜경 여사가 계산을 했고 나머지 7만 8천 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썼는지 또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배모 씨와 수행했던 그 수행비서 네. 그 통화 내역을 보면 실제 이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는 김혜경 여사를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 자체가 이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당의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프로파간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7만 8천 원이라든가 네.
그 전체 규모에 이게 봤을 때 뭐 법인카드에 관련된 부분을 썼다라는 데 대해서 어떤 질타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결국은 내 대선 과정에서의 상대 후보를 네거티브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했던 문제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법적으로 왔는데 내용을 봤을 때 김혜경 여사가 실질적으로 몰랐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다시 또 과잉 포장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기할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조사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불공정성의 문제 이런 게 다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뭐 다른 정책 방향을 좀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경 씨 측은 일단은 조사를 2시간 40분 받았습니다. 뭐 짧은 조사였고 아마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고 인지하지도 못했고 묵인 방조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판단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 그 배모 씨와 또 제보자인 A 씨의 녹취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블루베리는 안 한 거지? 네, 블루베리는 안 드셨네요. 분명히 얘기했잖아. 수트케이스랑 줄 때 샌드위치랑 사과랑 챙겨가.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뭐 풀고 간 미스텍이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자, 저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별로 안 시키는데 그때 그 땡땡땡 고깃집 그리고 안심용 하는 그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땡땡땡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렸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뭔가 김혜경 씨도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게 녹취나 이런 파일들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경찰은 김수민 평론가님 경찰은 공동 정범으로 일단은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경찰 판단에 대해서 좀 혼동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면 180만 원이라는 액수와 2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180만 원은 직접 지시가 드러난 것이 180만 원이고 네. 결제한 것, 심부름에 쓰인 총 액수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여기에 관련이 없었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아마 검찰에서도 이어서 판단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요. 오히려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해줘야 될 부분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는 불송치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배모 씨의 급여 부분이 국고손실죄로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그렇게 접근을 경찰도 했었는데 그래도 배모 씨가 뭐 수행을 한 업무가 다른 업무가 있더라, 총무과의 업무가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쪽에서 해명을 들은 바가 없고 배모 씨의 정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불명확하거든요. 네. 검찰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배모 씨 급여에 대한 부분도 국고손실 범위에 넣을 수 있는 것, 이 가능성이 아직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그 금액적인 부분도 당연히 검찰은 들여다봐야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관련성 이런 부분과 함께 국고손실, 배 씨에게 준 월급이 과연 합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찰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김수민 평론가 말씀해 주셨는데 장윤희 변호사. 네, 저는 국고손실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고손실죄는요, 이 회계 책임자라는 어떤 딱 그 주어에 해당해야지만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에 뭐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국정원장 등등을 회계 총 책임자라고 했지만 이 건에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까지 겨냥할 수 있느냐? 지금 국고손실죄는 1억 이상이라는 또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당히 가중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 국고손실죄로 의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요건에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까지 경유하고 있지 못하고 회계 책임자라고 하면 김혜경 씨나 그 밑에 배 비서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경찰이 공모 공동정범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행위를 분담해서 나눴다고
이미 판단을 했으니까 지금 수순, 저는 김혜경 씨를 과연 부를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70곳을 압수수색했고 증거는 차고 넘치거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시간도 있고, 그렇다면 추석을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 조사까지 한 거에 정치적 의도가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부인 김혜경 씨의 소환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소환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좀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고초가 심하십니까? 이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하는데 이 주어진 권한으로 지나치게 정쟁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대표님 기소 가능성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자, 김혜경 씨의 이 지금 혐의도 사실은 공소시효가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소시효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금은 검찰 조사를 받았던 그 공소시효도 내일 자정까지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중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던 그 부분을 반박할 수 있는 진술을 대장동 사업 관계자를 통해서 확보했다는 소식을 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자, 저희가 또 단독 취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유동규 씨도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시장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업 공모집행과 이익 배분과 또 관련해서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 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분이 있다라는 정황을 측근인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모른다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언어 습관이 화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몰랐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본인한테 해가 되는 것이, 그동안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그렇죠.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업에서 손발을 맞춰서 일한 사람을 모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몰랐다면, 저는 몰랐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봐요. 근데 몰랐다면 정말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심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치인답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징표가 될 뿐인 것이고, 실제로 몰랐다 하더라도 또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 질문이 나왔다면 그 사이에라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그리고 직책만 봐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어떤 하위 직원도 아니고 처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뭐 아는 사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본인이 위축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몰랐다고 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불리한 지경으로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건 물론 이제 허위 사실 문제 때문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간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문제, 이것이 이제 화근이 돼서 김문기 전 처장도 고인이 되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삭제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가 없는 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주장은 계속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책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끝내고 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분의 의견에 따르면 확정이익이 있다고 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건 잘못된 개발은 맞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배임이라고 보진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정책적으로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재명 시장도 과연 진짜 지금 생각해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 없는 것이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박성민 교수님?
이 내용 자체가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됐던 이제 적용된 것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앵커가 뭐 이제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그랬더니 이재명 그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까? 수많은 방송 인터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터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방어권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야당 후보가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방송의 언론 인터뷰에 있어서 이런 시사평론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마땅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거나 기억을 압수수색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의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주의 주장을 하고 자기가 얘기를 했을 경우, 발언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고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성립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누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도 방송을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을 한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법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해서 이 사람 말이 하나 단어, 한 문구 잘 모른다. 제가 예를 들어 앵커가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잘 모른다. 이거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저를 검증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이거 자체는 저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인 것이고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성립됐어요. 제가 그리고 법적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 자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검찰 자체가 무리하게 좀 기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좀 얘기를 해야죠. 네, 말씀하십시오. 말씀 네. 길게 하셨는데요. 그런 허위사실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몰랐다 또는 백현동에서도 국토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서 내가 압박으로 생각했다. 나는 압박이다. 압박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본인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을 너무 잘 알아서 질의 그런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진짜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몰랐다고 했을 경우 이 혐의가 조각이 된다. 없어진다. 내가 몰랐다고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는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 진짜 모르겠는데요. 한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등등을 빌어서 뭔가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거짓말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특히 이런 혐의들이 있는 가운데서 국정감사장에서 뭐 방송 언론에서도 한 것도 있지만 국감장에서도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선서하잖아요. 나는 거짓으로 얘기 안 한다. 어떠한 피해라도 처벌이라도 받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나왔던 발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일단 기소 여부가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소시효가 내일 자정입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게 과연 의원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걸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사실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만큼 의원직 보궐선거 때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좀 있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내용을 봤더니 새롭게 법 해석을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죠. 국회법 136조 2항에 따르면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는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을 보면 피선거권이 상실이 되면 국회법에 따라 퇴직 대상이 되고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피선거권이 박탈이 된다면 의원인 이재명 의원이 그 의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장윤 변호사님, 네. 이 법 해석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좀 문헌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치렀던 선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 요건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 네. 선거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고 선거 자금도 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벌금도 내야 되는 그런 불이익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로서 한 선거법 위반과 그러니까요. 예. 이 국회의원 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바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대상은 아닌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 연결고리가 국회법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국회법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의 피선거권을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법리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해당 선고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인물이 종전에 치렀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정치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도 고발로만 했어요. 무슨 건건이 있으면 고발하고 지금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고발공화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고 유신 정권에 있어서 박정희 정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민주항쟁의 불길이 거기서 솟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였고 1,6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이분을 지지한 거란 말이죠. 네. 그 민심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정치력으로서 해결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고발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저는 결코 윤석열 정부가 순항하기 상당히 어려운 걸 스스로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수사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건 허위사실 유포지만 또 다른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도 수사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제 경기도청과 또 대북 교류단체를 압수수색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이화영 사장이 쌍방울의 법인카드 1억 원을 사용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 1억 원을 쓴 이화영 사장, 이재명 측근입니다. 경기 부지사 시절부터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나오자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1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일단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1억 원에 대해서 과연 이 1억 원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 그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전면 부인을 했고 그 회사와 관련해서는 뭐 네이밖에 사입은 게 없다 이렇게 딱 끊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사 시절 부지사 하셨던 분이니까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왜 그럼 쌍방울에 법인카드를 1억이나 썼느냐 그 부분을 파다 보면 관계가 나오겠죠. 어떤 관계 있길래 이재명 대표 측과 쌍방울이라는 회사는 어떤 관계였길래 가까운 분이 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1억이나 쓰도록 계속 되었느냐. 그 관계의 본질은 뭐냐. 그러다 보면 지금 한간의 의혹으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그 부분, 변호사비 대납,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상도 수사 결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검찰은 그걸 포인트로 잡았다고 저는 봅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때요?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실체가 정확히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쌍방울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단행됐는데 쌍방울 그 기업 자체의 횡령에 대해서도 검찰이 뭐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게 아마 경기 평화부지사를 지냈고 사회이사를 역임했던 사람이 나온 이후에도 쌍방울에 뭐 법인카드를 썼다 등등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공직에 있었고 어떤 개인 사기업의 비용을 썼기 때문에 대가성은 비교적 포괄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착안을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는 소지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 지금 뭐랄까요 분위기만 띄운달까요? 이 연결고리가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윤곽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흐름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고 다 털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하나 다 털고 있다가
제가 볼 때 많이 못 찾았나 봐요, 검찰이.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까지 부지사까지 또 찾아서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수사가 온 거 아닌가. 이런 걸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관련성을 어느 정도 검찰에서 입증할 건가 지금 최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봐서는 그 이재명 당대표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쌍방울과의 관련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별개 사건을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까지 묶어서 이렇게 수사가 들어오는 걸 보면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수사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혜경 씨가 소환 조사를 받은 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진 어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불을 놨는데 신문 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 결국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전체 169명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가 된 김건희 특검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바로 민주당의 추천으로만 의해서 특검이 추천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교섭단체에서는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 그리고 인원수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을 꾸렸던 그 인원수, 최순실급의 버금가는 인원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중에 3분의 1은 공수처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현 평론가께서는? 저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오히려 궁금한 대목이었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법안을 거부할 구실을 줘가지고 그 정도에서 그냥 털고. 사실 윤 대통령까지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위원장이.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통과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사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당을 완전히 특검 추천해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 때 그랬었고 이명박 정부 때 도곡동 땅 특검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 그런 전제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하고 싶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3당한테 맡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시민단체 쪽으로 어떻게 추천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이 굳이 이제 다 거의 뭐 사실상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특검 규모도 이게 이제 제2의 최순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붙이고 싶은가 봐요. 근데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예 묻혀져 있다가 갑자기 드러나면서 국민적 충격이 컸던 인물이라면 김건희 영부인은 선거 때부터 이미 드러나 있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굳이 그런 큰 규모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저는 특검의 범위가 너무 넓다. 대상이, 수사 대상이.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고 또 사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거나 영부인 소환이 없거나 이런 거는 문제를 충분히 삼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 허위 이력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이제 이것이 기소가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확인해 볼 것은 공소시효 기간 안에 김건희 영부인이 대학에 재임용 서류를 냈는지, 그리고 그 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었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경찰 수사의 적정성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너무 종합 세트식으로 묶어서 넣었다. 도이치모터스로 한정해도 될 일인데 그럼 왜 민주당이 이렇게 했을까 하면 저는 이건 그냥 정치 공세에서 그치고 실제로 특검을 도입할 의사는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또 한편으로 얘기를 잘했는데 과거의 특검은 결국은 민심이 추동력이 돼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있을 때 특검의 추동력이 발휘돼서 집권 여당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 민심들이 바라보고 이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그거를 가지고 야당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야당에서 발의를 하고 민심이 붙여졌을 때 충분 조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여당이 따라오는 형국이 돼야 되는 거죠. 가장 저는 전제 조건이 이제 이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야 이거 아니구나, 이거 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비등점에 왔다고 봐요. 그 비등점을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석을 지나서
충분한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론조사 해보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특검해야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 또 국회 안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있고 논박이 있는 가운데 점점 더 확산되고 그러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있냐면 과거 역사적 사례를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서 다시 눈덩이처럼 불고 이게 하나의 어떤 패턴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특검법 발의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고 그 단초는 어디서 제공이 된 거냐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충분하게 이 문제가 수사가 안 됐고 그 이후에 검찰에 대한 수사가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 의혹 시선이 더욱더 높아진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박성준 의원의 뭐 개인적 의견을 쭉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관련 목소리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 학위 논문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 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했었습니다.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 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고 대통령님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신지요? 뭐 별 입장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김건희 특검법 뭐 크게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러나 국민의힘 또 대변인으로 나와주신 윤희석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특검법을 뭐 민주당에서 발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생각은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표 부부, 동렬해 놓고 양쪽 다 똑같이 뭔가를 진행해보자. 뭐 이런 틀에 놓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김혜경 여사 소환되니까 김건희 여사도 뭔가 수사기관에 가든지 뭔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이게 그럴 일인가. 이재명 대표는 방금 전에도 자료화면에 있었지만은 김혜경 여사 소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나친 정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특검법. 그리고 아까 질문은 그거였잖아요. 특검법을 왜 민주당 쪽에서만 추천을 하게 하고 그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한 이유가 뭐냐. 뭐 분노 종합 세트냐, 정쟁 종합 세트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그 질문에 지금 박성준 의원께서는 특검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민주당에서 이거는 특검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이 대칭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뭐 통과되리라고 보느냐. 물론 통과할 수는 있겠죠. 뭔가 방법을 써서. 근데 명분이 많습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명분. 아까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만 추천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잘 판단하고 하신 건가. 이러한 이 거친 판단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영구 최고위원 목소리도 한번 저희가 뭐 들어봤는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특검을 많이 해보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 특검을 많이 해보셨던 분이고 특검 당사자기도 했고요. 그래서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가장 많이 해본 사람으로 가장 잘 알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을 그것도 특별히 대통령 부인인 배우자에 관한 특검을 거부할 리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특히 특검을 많이 해봤던 당사자로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그 장신구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고발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장신구 문제, 1억이 넘는 그 장신구를 했는데 그게 재산을 누락한 거냐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가 걸리는 사람으로부터 빌린 거냐 하고 있는 국민적인 논란과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고발한다고 해서 물론 대통령이 기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이라고 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소가 이제 중지가 되면 2027년이죠. 2027년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한 넉 달 정도 그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라라고 하는 걸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오늘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가겠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은 어제 새 비대위원장으로 5선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정말 위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부터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전 비대위원장. 그러나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음에 떠올랐던 후보가 박주선 전 의원이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진상 부의장이 내정이 된 건데 먼저 정진석 부의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박주선 전 의원이 거절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박주선 전 의원은 저희 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 아니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당을 잘 아신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을 때 과연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겠느냐, 당의 이 내홍을 잘 수습할 수 있겠느냐라는 스스로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거로 저는 판단을 해요. 외부 인물을 모셔올 때는 사실 그런 목적 때문에 모셔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은 외부인이 와서 이걸 수습하기가 좀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비대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부가 거의 와야 된 상황에서 정통성 있는 새 지도부 출범을 목적으로 한 지도부라고 봐야 됩니다. 이 비대위는. 그렇다면은 뭐 전당대회를 결국 잘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있어서 당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야 하는 상황. 그것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혁신을 하자는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박주선 전 의원께서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정진석 부의장으로 비대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정진석 부의장이었을까? 왜냐? 과거 이준석 전 대표와 또 비대위 체제에 놓고 많은 다툼이 있는 이 와중에 정 부의장이 과거 김수민 평론가님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얘기 가지고 굉장히 또 신경전을 벌였던 두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꼭 여기에 앉혀놔야 했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네,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의 명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정진석 부의장이 얘기했었던 육모방망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우크라이나 간 길에 그 사진을 올려놓기도 했었고 양쪽 간의 관계도 원만치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된 이상 비대위에 대한 공세 이런 더 세지지 않을까? 국비를 전혀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늦추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정진석 부의장이 아니더라도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축출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박주선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호평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렇다고 뭐 그럼 박주선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 하시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비대위의 무거운 속죄는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의 현재 결정에 대해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어쨌든 그 가처분 신청 때 판사의 판결이
전국이라고 하는 기구가 전당대회에서 뽑은 당대표를 끌어낼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비대위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국위원회를 통한 비대위를 세우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누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에서 가장 인선의 중요한 두 기준은 명분과 실리거든요. 이제 실리라고 측면에서는 당내 장악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냐. 그러려면 당내 지분이 있어야 되고 당내 세력 분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정진석 부의장이 이제 임명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명분이라고 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는 명분을 차지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의 이 갈등 국면에서의 핵심은 누구였냐면 윤핵관이란 말이에요. 그 권성동, 장제원도 있지만 이 정진석 부의장도 윤핵관의 핵심이면서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 국면에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이 오늘날 이렇게 왜 내용 있고 분열이 됐느냐. 그 핵심은 정진석 부의장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명분에서 잃은 인선이다. 그 한편으로 또 해석해보면 국민의힘 내부의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새로운 지도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인물군이 이미 바닥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약간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예고를 할 때 앞으로도 더 지도체제가 계속 흔들리면서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는 되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다른 당 사정에 대해서 아니 제가 객관적으로 읽을 때 그렇습니다. 용모방망이를 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분을 대표로 그렇게 압도적 지지로 뽑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진석, 이준석 이 두 사람이 지난 6월에 이 전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그 당시에 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 개혁, 변화 어디든지 좋은데 갑자기 화두만 던지고 그 우크라이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이게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지금 상황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 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가뜩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면서 좀 더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걱정이 반영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어제 의총에서 75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박수로 이 정진석 부의장을 내정하는데 동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또 김웅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보면요, 이런 의총에서 결의를 할 때 박수로 의결하도록 절차가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거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절차는 뭐 비교적 뭐 지연 말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박수로 의결하는 건요, 보통은 만장일치 의사가 좀 일치가 됐을 때 박수로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허은하 의원 당장 박수 안 친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김웅 의원, 뭐 이준석 대표를 두둔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국민의힘이지 박수의 힘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 김수민 평론가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일단 법원의 결정의 가장 큰 요지는요, 비상 상황을 셀프로 초래하지 말고 적법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지 전당대회에서 투표로 이렇게 선출된 사람을 끌어내릴 정도면 상당히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그 절차 밟고 있지 않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박수로 했다는 부분 지적 공감합니다. 지금 그만큼 당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뭐 거수라든지 표결을 하든지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분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 고육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법원 결정문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준비한 거예요. 비상 상황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렸고 그 상황에 맞게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서 다시 비대위를 출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완료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결정이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또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비대위원장 임명과 함께 현재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직에서 내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비대위 출범과 함께 본인의 거취는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밝혔듯이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내 내홍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도스태핑에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인 이재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자 해지란 말씀에서 대통령과 전 대표의 갈등 본인이 직접 푸셔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할 만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어려운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또 우리가 입은 이런 재난에 대해서 국민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 그거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근자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 항상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와 관련된 과거 목소리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어찌됐든 권 원내대표가 내려오고 나면 새 원내대표를 또 해야 됩니다. 일단 이르면 19일 다다음 주쯤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뭐 가능한 시나리오긴 하죠.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는 거죠,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는 3일간의 공고 기간만 지나면 바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일단 비대위원장, 새 네.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제 가야 되는데 네.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사람이 당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원내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아직 지금 임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아직 그 절차가 안 됐으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쓴 후에 이제 원내대표 공고를 거쳐서 새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를 하게 되면 빠르면 한 19일, 네. 예, 연휴 끝나고 첫 월요일 그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떤 의원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뭐 3선, 4선급들 중에 국회직을 맡지 않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 몇 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제가 실명을 밝히긴 좀 그렇고 그 중에서 이제 합당한 분으로 아마 중지가 모아져서 새 원내대표가 뽑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흰남노가 휩쓸고 간 그 포항, 경주 이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끝나고 여기를 찾았고요.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작업에 또 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가서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니, 그거 아직 거의 안 빠졌네. 어이구, 저기 보니까 뭐 이만큼 들어가 있네. 앉았어. 주민들 대피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잡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알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래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비비 500억을 긴급 편성해서 특별 교부금과 함께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각 부처가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항과 경주가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9명이 사망하고 또 재산 피해만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속한 복구를 또 약속했고요. 긴급 예비비 500억 원도 네. 편성을 했습니다. 뭐 잘한 일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국무회의에서 빨리 심의 의결을 거쳐서 5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을 했고요. 네. 이 부분이 뭐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긴급 구호나 구조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예비비 성격이고 항상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계산 예비비라고 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을 미리 편성을 해놓는 것인데 2012년도에 태풍 삼바가 있었던 이후에 이 계산 예비비를 쓰는 것은 거의 10년 만이라고 하고요. 지금 네.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가 진짜 굉장히 크더라도 네. 생계를 잃고 그 터전을 다 소실을 하더라도 5천만 원까지밖에 최대치가 안 된다. 5천만 원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사 비용, 긴급 구호 지원금 다 합쳐도 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거의 10년 이상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좀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꺼내려고 갔다가 숨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신문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제목부터 너무 좀 짠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의 마지막 말. 엄마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생존에 돌아온 50대 여성과 함께 내려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물이 차오르자 일단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에게는 빨리 사람들이랑 바깥으로 나가라. 나는 지금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작 아들은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50대 그 어머니는 결국 15시간을 버티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이 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떤 심정이었는지 저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플 것 같은데 장윤 변호사님, 네. 이 사연들 보면 어떤 생각도 드십니까?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왜 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 엄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였냐면요. 어머니는 본인이 죽음을 감내하고 아들을 빨리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들은 엄마 그러면 제가 먼저 대피를 할게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생사가 뒤바뀌었고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존하신 어머니 가족들이 환호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비보 때문에 아들의 죽음 소식을 알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당연하게도 현장에서 빠져나왔을 때 우리 막내 어디 갔냐라고 물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때 가족들이 사실 답변을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뉴스를 당연히 접하셨을 거고 네. 이 참담한 신경 때문에 거의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뭐 이 사연만 안타까운 건 아닙니다. 그런 특별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었고 그리고 노부부가 함께 숨지는 상황도 있었고 또 일하고 있는 형의 차를 빼기 위해서 들어갔던 남동생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좀 이렇게 참 공교롭지만 마침 그 아파트 옆에 강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차수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알았는데 아마 예상을 못했겠죠. 거의 마른 물이 거의 없는 그런 네. 아주 작은 개울 수준의 그런 천변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서 그게 이제 물이 불어나서 넘치면 그대로 지하 주차장은 그냥 물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런 일인데 제가 중2 아들 저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요 저걸 보면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저 엄마 앞으로 어떻게 이걸 잘 극복하실지 주변에서 잘 도와주시고 가족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잘 내셔서 잘 극복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박성준 의원님, 저 엄마가 15시간을 버틴 거 아닙니까? 버텼을 때 사실 그 버티면서도 막내 아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희망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아들을 먼저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생사가 이제 바뀐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희망을 잃은 거죠. 그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김수현 평론가님. 네. 대구, 포항, 뭐 경주 쪽 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저도 친지들이 포항 경주 지역에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번에 좀 씁쓸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사실 화요일이었나요? 화요일 낮에 이제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포함해서 굉장히 화창한 날씨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날씨에 멋모르고 많은 분들이 뭐 악의는 없으셨겠지만 이번 태풍 별거 아니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는 사이에 추가적으로 저희 포항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에 7명 실종자 소식이 들어왔었던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자연재해가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사실 같은 나라에 있는 포항 경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무감했던 것이 아닌가. 좀 수도권 중심적인 그런 것도 좀 한편으로는 느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에 이런 재난 그리고 사망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다시 벌어지지 않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이제 하천에 좀 가까운 주택지대 같은 경우에 범람했을 경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해보고 예, 그럴 가능성이라든지 또 그럴 경우에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경주 포항 아닙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지진 유형.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지금 기후 변화의 전반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전 세계적인 대응에 대한 차원도 하나가 있는 거고 또 국내적으로 시스템이 이제 잘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 매뉴얼을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되고 그 피해 규모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가장 현실이 지금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이번에 이러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절을 자, 보내실 삼가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통일부 빌고 장관으로서 지금 이 시각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통일부에서는 서울 체제와 이념의 정부청사에서는 차이가 이산가족 가족을 문제와 올 수는 관련된 브리핑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부모와 현장 목소리 잠깐 형제의 들어보겠습니다. 생사조차 모른 채 7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만 이산가족 400여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아 계신 4만여 분도 8, 90대의 고령입니다. 남북 당국이 아픈 현실을 솔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이산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소수 인원의 일회성 상봉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공개적으로 제의합니다. 남과 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것입니다. 회담 일자, 장소, 의제와 형식 등도 북한 측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질의 내용에 앞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기자님. 네, 저 SBS 김하영입니다.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산가족 상봉이 정기적으로 됐던 것은 대량의 쌀 지원이 있었던 측면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규모 쌀 지원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런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유인책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도 반드시 호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브리핑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오랜만에 들리는 소리이기도 한데요.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북한이 받아줄 가능성도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썩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난번 담대한 구상 윤 대통령이 밝혔을 때 보여줬던 그 북한의 반응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았죠. 또 거기에다가 북한이 이런 제안에 응할 때는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하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 북이 글쎄요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한다고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 핑계 댈 것도 많습니다. 뭐 코로나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북이 이게 응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많이 드는 상황인데 어쨌든 명절 앞두고 이게 좀 잘 추진이 돼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그런 기대는 뭐 전 국민이 갖겠죠. 근데 저는 갑자기 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대북 정책을 보면 북한 고립화 정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경 노선을 가지고 쭉 얘기해왔고 담대한 구상도 과거의 비핵 개방 3천과 같은 약간 실질적인 어떤 기반 없이 허황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들었었는데 이산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면은 이미 남북 간의 교류라든가 뭔가 이렇게 한 라인이 형성돼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일방적으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제안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일이 과연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선언적 의미인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봐서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도 큰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죠. 홍콩인 유튜버가 택시를 탔는데 5분을 탔답니다. 근데 5분을 타고 요금을 내려고 봤더니 택시가 요구한 금액은 23,800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결제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영상 좀 보겠습니다. 한인공원 걸어서 가고 싶은데 차만 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영수증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야? 잠깐만요, 사장님. 이거 왜 23,000원이었어요? 뭐야? 왜 그렇게 됐지? 이거는 스캐머 됐어요. 호킹 됐어요. 고기 보는데 3,800원이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네, 왜 그랬지?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2만 원 나왔어요. 와, 오늘 호킹 됐어요. 거의. 자, 결제를 하고 현금을 다시 돌려받은 겁니다. 5분 탔는데 23,800원. 뭐 과연 김수민 평론가님, 네. 기사가 한 얘기로는 잘못 봤다, 실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해 봐도 장사 하루 이틀 하십니까?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실수라 치더라도 엄청나게 큰 실수인 것이고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금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카드를 찍은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제 기사분이 입력을 하신 것인지 네. 뭐 이런 것을 좀 더 들여다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수라 치더라도 이제 좀 굉장히 큰 실수죠. 특히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사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제 바가지를 쓴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뭐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소문 이런 것들 뭐 후문 이런 것들도 있었던 마당에 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일을 한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100% 실수가 아니라 고의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일단 돈을 돌려받는 것 이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떤 실수 여부에 대한 시비를 걸지 않고 일단은 알겠다라고 이제 환불을 받고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잘 해줬을 때 기사분들도 또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신경을 더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가면 처벌 대상인 문제 거죠? 있죠. 예, 왜냐하면 택시 운송 사업법이 있고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당 요금 징수를 하면요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 3번 했다 걸렸다 굉장히 크게 처벌받습니다. 택시 이 면허 자체를 박탈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의성이 있다라고 된다면 상당히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이제 달려갈 건데요.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이 좀 준비되면 설명을 좀 바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한 대가 지금 저렇게 왼쪽 뒷자리 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게 교통의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달려오는 반대차라든지 부딪힘, 보행자들과의 부딪힘, 좁은 골목길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렇게 운전하면은 장윤 변호사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위험한 어떤 그 상황을 초래해가지고 이게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이게 방향이 바꿔가면서 인도 쪽에 사람들을 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짐을 옮기긴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까 봐 자기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생긴 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침팬지 이야기인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대로입니다. 사육사가 지금 탈출해 있는 침팬지에게 침팬지인 것처럼 다가가서 일종의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거쳐서 침팬지를 다시 안전하게 그 동물원 안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저 침팬지가 나간 이유가 또 있을 텐데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사육사의 대단함이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지만 신통방통은 계속됩니다.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